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들여다보는 로투데이 스페셜 박지민 기자입니다. 지난 10일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안아준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과 포옹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맥락이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포옹으로 대한민국의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카드를 읽는 법조부터 보시겠습니다. 내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년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포옹, 문 대통령이 안아준 사람들로 대한민국의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박지민 기자입니다. 1980년 5.18 광주. 자신의 탄생이 아버지의 죽음이 된 김소영 씨. 소영 씨는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며 37년 묵혔던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소영 씨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이자 넘어야 할 산이었던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은 YS의 아들 김현철을 품에 안았습니다. 명분과 대의는 동서화합이었습니다. 2017년 7월 한독 정상회담. 문 대통령은 동서독 간 대립 극복, 화해와 통일의 독일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영감을 주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는 나란히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을 남깁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정권에선 금기와도 같았던 세월호. 문재인 대통령은 그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한 맺혔던 얘기를 듣고 또 안아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뜨뜻미지근한 미국,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옆에 세워두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허리를 숙여 꼭 안았습니다. 이날 국빈 만찬의 주인공은 트럼프도 문 대통령도 아니었습니다. 2018년 새해맞이 산행을 나선 문 대통령은 우연히 손학규 고문을 만나 파한대소하며 포옹을 나눴습니다. 신년 산행길, 문 대통령의 곁엔 성폭행 여성을 구하다 칼에 찔린 박정현 씨 등 2017년을 빛낸 의인 6명이 함께했습니다. 점퍼 차림의 헬멧, 격식을 깬 소탈함. 소수자와 약자, 늘 사람 사는 세상을 얘기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묘하게 겹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포옹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14년의 터울을 두고 해외 주둔 대한민국 장병을 와락 안아주는 고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 그리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 대한민국은 마침내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최고 지도자를 격이 없이 형제를 끌어안듯 끌어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포옹으로 본 대한민국의 지난 1년.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박지민입니다.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건에 대한 금감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감원 발표 내용과 향후 전망 등을 알아봤습니다. 고 신해철 씨 사망 의료사고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왔습니다. 의료사고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로인사이드 이슈 플러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오늘 지난달 발생한 삼성증권 유령 주식 매도자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네,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는요. 네. 우리 사주조합원의 계좌에 배당금 28억 원을 배당할 때 이제 네. 현금이 아닌 주식, 그러니까 삼성증권 주식 28억 주를 차고 입고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실제 상장된 주식수 8,930만 주에 무려 31배가 넘는 유령 주식이 생성됐습니다. 네. 유령 주식을 입고받은 사람 가운데 22명이 유령 주식 1,208만 주를 매도 주문했고 네. 실제로 501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네. 이 때문에 삼성증권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최고 11.68%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에 큰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네,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 금감원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죠?
네, 금감원이 오늘 오후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한마디로 삼성증권의 시스템과 사고 발생 뒤 대응 체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이 셋 다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발표 내용입니다. 네. 단적으로 삼성증권이 잘못 지급한 주식수가 실제 상장 주식수 8,930만 주보다 31배나 많은 28억 주, 그리고 이게 전날 종가 기준으로는 무려 112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네. 이런 황당한 배당이 입력된 것 자체가, 그리고 설사 입력된 이후라도 시스템 그 어디에도 오류가 뜨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사고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은 뭐가 어땠다는 건가요? 네, 금융회사는 관련법에 따라서 네. 자산 운용이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 인식하고 통제하기 위한 위험 관리 기준을 반드시 마련해두고 있어야 하는데요. 네. 삼성증권은 이 위험 관리 비상 계획조차 마련해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사내 방송시설, 비상 연락망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체 임직원에 대해 신속하게 사고 내용 전파 및 매도 금지 요청을 하지 못했다는 게 금감원 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네. 금감원이 유령 주식 매도를 시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죠? 네, 모두 22명이 매도를 시도했는데요. 네. 이 가운데 한 명만 단 한 주를 주문했다가 지체 없이 취소해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제외가 됐고요. 네.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는 차고 입고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매도 주문을 낸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고를 낸 삼성증권은 따로 제재 같은 게 없나요? 네, 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내부 네. 통제 미비와 전산 시스템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삼성증권 아주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요. 네. 검사 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에 대해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원승현 부원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금융감독원은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있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 증선이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서 조속히 관련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에 내리는 제재는요. 네. 기관 주의, 경고, 시정, 영업정지, 등록 취소 5개인데요. 네. 어느 수위의 제재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입니다. 네. 금감원은 나아가서 내일부터 한 달간 전체 증권회사의 주식 매매 업무 처리 등 내부 통제 시스템과 공매도 주문 수탁 적정성에 대해서 집중 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관리의 삼성이라는 말이 정말 무색한데 금융권 전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 신해철 씨에 대한 의료사고 사망 관련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은 의료사고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고 신해철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재판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고 신해철 씨 집도의 강모 씨의 이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와 또 문제가 불거진 뒤에 신해철 씨의 그 수술 기록 등을 인터넷에 공개가 하면서 네. 업무상 비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 여부 혐의가 불거졌는데요. 1심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만 유죄로 판단을 해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예. 2심에서는 환자 기록 유출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대법원도 오늘 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을 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린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이 대법원은 집도의가 피해자의 통증을 통상적인 것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고 신해철 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환자 의료기록 유출과 관련해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의료기록이 이 개인정보 보호에 포함되느냐가 재판 쟁점이었는데요. 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그의 사망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망 후에 사적 영역이 무분별하게 폭로되고 생활상이 왜곡된다면 살아있는 동안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김덕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의료 기록이라는 거는 환자의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외부에 유출한다는 것은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 신해철 씨의 재판은 의사의 잘못으로 일단 일단락이 됐었는데 얼마 전에 한예슬 씨 사건도 있었잖아요. 근데 병원이 의료 과실을 이렇게 인정하는 건 상당히 드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한예슬 씨 지방종 제거 수술 도중에 화상 의료 사고가 발생을 하자 이 차병원 측이 곧바로 의료 과실을 인정을 하고 네. 피해 보상 등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요. 신해철 씨 의료 사고 승소도 그렇고 한예슬 씨 경우도 그렇고 워낙 유명인이다 보니까 병원에서 미리 납작 엎드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일반인들의 경우는 현실이 상당히 다른 게 현실입니다. 네. 실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의료소송 2,854건 중 피해자 주장을 완전히 인정한 경우는 33건으로 단 1.2%에 불과합니다. 예. 100명의 겨우 1명꼴로 피해 주장이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말인데요. 부분적으로라도 이 피해 사실을 인정을 해서 일부 보상을 받은 경우도 29.1%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의료사고 소송을 내봐야 열의 7명은 아무 소득이 없이 빈손으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웬만큼 억울하지 않고서는 소송까지 가지도 않았을 텐데 소송을 가더라도 뭔가 잘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신해철 씨 사망 당시 의료 사고에 대한 이 국민 관심이 증폭이 되면서 2016년 11월 일명 이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일단 사망사고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또 장애 등급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본 경우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상담과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2016년 기준에 중재원의 의료분쟁 상담은 4만 건에 이르지만 실제 이렇게 조정 개시로 이어진 경우는 단 831건으로 아직도 사실상은 유효무실한 상태입니다. 예. 근본 원인은 의료사고 과실 입증 책임이 피해자 쪽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의료사고 과실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지울 게 아니라 과실이 없음을 이 병원이나 의사가 입증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하루빨리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국가인권의 실태 조사 결과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권 침해 요소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 인권위 조사 결과인데 대안은 없는지 생각해봤습니다. 법률방송 심층 리포트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입소자 열의 67명은 자신들의 뜻에 반해 입소하는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온 것 같았다는 것이 시설에서 지내다 나온 장애인의 증언입니다. 대안은 없는 걸까요? 조형경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여느 토론회와 달리 토론회 발표 내용이 그때그때 대형 스크린에 뜨고 수화 통역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와 장애인단체 주최로 열린 중증 정신장애인 시설 생활인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입니다. 그동안 이들 시설의 인권 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인권 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은 높지만 막상 인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자극적 대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현재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은 전국에 약 230여 개, 정신요양시설은 59개 정도가 있습니다. 입소자는 각각 1만 1천 명, 1만 명 정도로 합해서 2만 1천 명 정도가 됩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가운데 중증 장애인 입소시설의 경우 67.9%가 비자발적 입소자로 나타났습니다. 사유로는 가족들이 돌볼 여력이 없어서가 절반 가까운 44.4%로 나타났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1.5%, 다른 시설에 있었는데 이 시설로 보내서라는 답변이 12.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증 장애인 입소자 10명 가운데 7명은 대부분 영문도 모르고 본인 의사에 반해 입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처분받는 기분으로 그곳에 와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가족에게서 사실상 버림받은 신세, 정당한 권리나 인권 같은 단어는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응답자 상당수가 언어폭력이나 무시는 기본, 신체폭력과 강제노동, 감금, 강제투약 등의 인권 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의사표현도 힘든 한 중증 장애인은 시설에서의 생활을 장애인 활동가의 입을 빌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설에서의 경험은 하루하루가 충격이었습니다. 혹은 폭행은 일상적으로 일어났으며 정신장애인 시설도 더하면 더했지 나을 게 없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25%가 폭력, 학대 또는 부당한 대우를,
22%는 강제 격리 조치를, 강제 노동과 강박을 당한 경우에도 각각 13%와 12%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인권 침해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증 장애인 시설의 경우 입소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3%로 가장 많았고 20년 이상도 25%로 조사됐습니다. 입소자 열의 절반 이상은 최소 10년 이상 시설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엔 퇴소라는 개념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입소자가 전체의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강제 입소와 동시에 10년, 20년 이상의 장기 입소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시급하게 국가인권위가 좀 공고를 해서라도 범정부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토론 참가자들은 대안으로 우선 해당 시설이 위치한 시군구 일선 지자체에서 시설 입소 의사를 확인하도록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시설 운영자가 입소자의 권리와 서비스 등에 대한 계약 등을 체결하고 해당 사항을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중증 정신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정작 지옥에서 빠져난 기분이었다는 게 그 시설에서 살다 나온 장애인의 말입니다. 실태조사나 토론회도 필요하지만 실태조사나 토론회를 넘어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실행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이제는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등용문이 된 변호사 시험. 올해 제7회 변시 합격자 대한변협 연수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예비 새내기 변호사들을 법률방송이 만났습니다. 법률방송 현장 기획입니다.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변호사 시험은 이제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등용문이 됐습니다. 오늘 대한변협에선 올해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 개강식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신세아 기자가 새내기 변호사들의 꿈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대한변협이 위치한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이 예비 새내기 변호사들로 꽉 찼습니다. 올해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대한변협 연수 첫 개강식이 열린 겁니다. 제7회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전통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이 되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의 환영사에 이은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첫 강의. 변호사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볼까 생각 중입니다. 강의라면 로스쿨 3년 동안 지겹게 들었지만 오늘 강의는 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강의 주제는 변호사의 역할과 윤리, 바로 지금의 나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연수 오리엔테이션 와서 좋은 교수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말을 들어보니 제가 정말 책임감이 막중한다는 것을 느꼈고요. 좋은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변시 합격자들은 6개월간 변협 연수를 받거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장 실무 수습을 받아야 비로소 온전한 한 사람의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공익적인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호사로서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를 위한 변협 6개월의 연수 일정은 빡빡합니다. 이론과 실무 능력 동시 배양을 목표로 강의와 분반 토의, 현장 연수 일정 등이 매일 빡빡하게 진행됩니다. 학점도 받아야 하고 결석이나 조퇴는 감점, 현장 연수는 지도관 서명과 날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6개월간 그 법률 시장이 만족할 만한 그런 자질과 실력을 가진 변호사로 양성하기 위해서 아마 연수 변호사들이 크게 만족할 겁니다. 로스쿨 시절보다 더 빡세진 학습량, 그래도 불평하는 변시 합격생은 없습니다. 늦가기 변시 합격생은 더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변호사가 됐는데 정말 좋은 변호사로서 사회에서 제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올해 대한변협 연수엔 제7회 변시 합격자 1,600명 가운데 600명이 지원했습니다. 설렘과 기대, 열정이 교차하는 예비 새내기 법조인들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 첫 오리엔테이션. 이들 예비 법조인들은 대한변협의 6개월에 걸친 교육과 연수가 끝나면 예비자를 떼고 당당한 대한민국 법조인의 한 구성원으로 희망찬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변호사 시험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됐는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을 만나 로스쿨 지난 10년의 공과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엔 또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등 수용시설 수감자들을 위해 헌신한 교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36회 교정대상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수상자들의 면면과 달라지고 있는 교도행정을 전해드립니다. 로트데이 인터뷰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등용문이 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오늘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주최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전국 25개 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을 만나 로스쿨 지난 10년의 공과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법전협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형규 한양대 로스쿨 원장. 대한민국 상법 대가인 이형규 이사장의 연구실엔 관련 서적이 빼곡하게 꽂혀 있습니다. 로스쿨 협의회 10주년을 맞이해서 좋은 인터뷰를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많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규 교수는 지난 2016년 5월 제7대 법전협 이사장을 맡아 2년 동안 법전협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로스쿨 도입 10년, 지난 10년의 소회를 묻자 이형규 이사장은 다사다난했다는 하소연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로스쿨 도입 초기에는 그 정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입학 전형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학사 관리의 엄격성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은 이제 대부분 해소됐다는 것이 이형규 이사장의 자평입니다.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고 논술에서도 블라인드 채점을 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통로가 된 변호사 시험. 그 위상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형규 이사장은 변호사 시험, 특히 변시 합격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듯했습니다. 그 변호사 시험 합격률 문제는 변호사 시험이 기본적으로 자격 시험입니다. 자격 시험으로서 과연 50% 미만 합격률을 보이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형규 이사장이 언급한 변시 합격률은 제1회 87%에서 올해 발표된 제7회 합격률은 49%로 시험 응시자 2명 가운데 1명만 겨우 붙었습니다. 변시 초기 열에 8에서 9명이 붙었던 것과 비교하면 합격률이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변호사 시험 누적 응시생이 늘고 있음을 감안해도 이는 자격 시험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 이형규 이사장의 진단입니다. 자격 시험으로 운영되지 않고 일정 수를 선발하는 선발시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고시낭인이 발생했었는데 변시낭인이 또 이렇게 변호사 시험이 자격 시험이 아닌 사실상 선발 시험으로 운영되면서 로스쿨 도입 취지와 교육 커리큘럼도 허물어졌다는 것이 이형규 이사장의 주장입니다. 처음에 합격률이 높을 때에는 실무 수습도 외국에까지 가서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국내에서 열심히 시험 공부해가지고 합격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애초 도입 취지대로 자격 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이형규 이사장의 일관된 소신입니다. 변호사 수가 너무 많다는 대한변협 등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 왜곡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일본의 변호사 수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많다. 그런데 그것은 한쪽만 본 얘기고요. 실제의 일본의 송무 건수는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로 보면 5분의 1밖에 안 된답니다. 변호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좋았으면 좋지 해가 될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형규 이사장은 그러면서 법조인으로 새롭게 발을 내딛는 새내기 변호사들에겐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누누이 얘기했듯이 송무 시장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넓혀서 넓은 직역을 보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달로 법전협 이사장 임기가 끝나는 이형규 교수는 후임 로스쿨 협의회 이사장에 대해선 협업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내내 이형규 로스쿨 협의회 이사장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와 대한변협 모두 고개를 젓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통로가 된 로스쿨 협의회의 추후 대응과 결과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수용자 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교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제36회 교정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목포교도소 노다령 교위가 영예의 대상을 받았는데 법률방송 취재진이 노다령 교위를 만나 교도소와 교도소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평범하지만 울림이 있는 말, 장한지 기자입니다. 상태 제36회 교정대상 목포교도소 교위 노달영. 전국 52개 교도소와 구치소 15,900명 넘는 모든 교정시설 종사자 가운데 올해 교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목포교도소 노달영 교위. 한 번씩 웃을만도 하지만 무덤덤한 표정의 노달영 교위와는 달리 자리를 함께한 아내는 남편이 자랑스러운 듯 미소가 입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정시설은 수용률이 120%에 가까운 과밀 수용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는 교정 행정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헌신적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법무부가 밝힌 교정대상 노달령 교위의 공적 사항입니다. 중졸 학력, 무기징역 수용자를 고졸 검정고시 전남 최고 득점자를 만들었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이것부터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데요. 정말 네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정말 자기는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더라고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최고 득점, 학사고시 취득,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중국어 전문화 과정 취득까지. 정말 어려울 때 제가 책도 사주고요. 또 제가 가르쳐도 조금 주고 모르는 부분은 우리 아이 엄마가 이렇게 과학이 전공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집에서 다시 가르쳐도 주고 그런 적이. 무기징역인데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질문에 노달령 교위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 저희가 수용자들의 어떤 범죄 그 행위만 놓고 보면 죄는 미흡지만 사람을 위하지 말아야겠잖아요. 수용자들을 이렇게 질책하고 책망만 하면 더 이상 더 안 좋은 길로 빠져듭니다. 정말 조금만 잘해도 잘했다.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1991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교정공무원 28년 차.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의미 없는 삶은 없다. 소외되고 일탈했을수록 그럴수록 더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게 노달령 교위의 소신입니다. 많은 수용자들이 좀 소외된 수용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래 너 그런 부분에 정말 잘한다. 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해주면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수용시설 과밀 수용 얘기에 대해 슬쩍 물어봤습니다. 다른 부처에서 예산도 따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님비 시설이라고 잘 지역사회에서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그건 제가 어떻게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뭘 할 수 있고 뭘 잘하시냐고 묻자 유쾌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제가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제가 심폐소생술을 정말 남들보다 잘하거든요. 그건 자랑하고 싶거든요. 목포에서 최우수상 받고 전라남도에서 최우수상 받아가지고. 실제 노달령 교위는 교도소 내 응급 환자 발생 상황에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소중한 목숨을 여러 차례 구한 바 있습니다. 교도관이 천직이라는 노달령 교위, 마지막으로 수감자들에게 어떤 걸 바라는지, 바라는 게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우리 수용자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회에 복귀해서 제2의 인생을 다시는 교도소에 문턱도 밟지 않고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상기 장관은 오늘 치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살아 숨쉬는 사회,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를 위한 정책 추진을 말하며 교도 행정도 그 중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밀 수용으로 대표되는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두고 교정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헌신과 열정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인권과 정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교정 행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뭔가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같이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관위가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경우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짜뉴스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인터넷을 시끌시끌하게 했던 홍대 미대 남성 누드 모델 몰카를 유출한 용의자가 잡혔습니다. 말다툼을 벌인 동료 여성 누드 모델이 그랬다고 하는데요. 몰카에 대한 법적 이슈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6.13 지방선거가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가짜 뉴스 얘기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선관위원으로 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관위원, 이건 뭐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선관위원 중에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위원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선거관리위원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시군구 선관위원, 읍면동 선관위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인데요. 공직선거법상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법상으로 뭐 선거를 계도하거나 또 뭐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중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각종 뭐 회의 등을 통해서 방송에서 어떤 것을 할지, 방송토론위원회는 어떤 걸 할지 이런 것 등에 관한 것도 결정하기도 합니다. 공직선거법상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주로 이제 그 선거비용 초과 지출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 있고, 당선인 자체가 범하는 범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사무장 등이나 뭐 회계 관계자 등이 기부 행위나 정치자금 수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위반 행위 이런 것 정도로 한 3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선거비용 초과 지출과 관련해서는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이고, 그다음에 선거 사무장 또 있는데요. 뭐 직계 존비속, 뭐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 직계 존비속 이런 사람들이 기부 행위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또 당선 무효가 해당하고요. 당선인 본인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뭐 공직선거법에 있는 어떤 것을 위반하든가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하고 하나가 더 있는데 정치자금법 49조 위반 행위 등으로 인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에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럼 뭐 당선인 본인은 제외하고 관계자들은 돈 관련한 혐의 말고 다른 혐의 가지고는 당선이 취소되고 그런 경우는 없는 모양이에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사무장과 관련해서는 뭐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기부행위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그다음에 선거비용 제한액과 관련된 것도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나 그 사무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대체로는 비용, 돈 관련된 것들이고요. 당선인 본인은 뭐 공직선거법 관련된 여러 가지 금지 행위가 있는데 그거 중에 어떤 거 하나에 걸려서 해당 형을 선고받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그럼 뭐 돈 관련한 거 말고 예를 들자면 뭐 가짜 뉴스 이런 거를 뭐 선거사무소 직원들이 만들어서 돌려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와도 당선이 취소가 안 되는 건가요? 네, 당선 무효형은 아까 얘기한 그 3가지 조항으로는 3가지입니다. 공직선거법 263조, 264조, 65조인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3개 이외에는 당선 무효와 관련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짜 뉴스, 비방죄 뭐 이런 것 또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는데 당선인 본인이 아닌 한 좀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특히 뭐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의 가짜 뉴스, 살포 이게 당락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점이 있다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캠프에서 이런 가짜 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선관위가 정색을 하고 법 개정에 나섰을 정도면 문제가 실제로 심각한가 보죠? 네, 뭐 19대 대선에서 우리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뭐 비방 흑색 선전이 26,000건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26,000건 중에 허위 사실 공표가 전체 조치의 약 9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양쪽으로 18대 대선 기준으로 5배 가까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뭐 SNS, 뭐 그게 개방형이든 폐쇄형이든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정보가 급격하게 유포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이런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서 그래서 아마 이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가짜 뉴스 하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공직선거법에 조항이 2개 정도 있습니다. 250조에 있고 251조에 있는데요. 250조에는
이제 자기를 당선시키게 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학력이나 이력이나 뭐 네. 경력 같은 것을 기재하는 거. 그다음에 네. 다른 사람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것. 이런 게 네. 이제 그 가짜 뉴스에 해당할 수 있고요. 네. 더 직접적인 조문으로는 251조의 후보자 비방죄라고 하는 것이 네. 있습니다. 뭐 당선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네. 후보자나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자매 등을 비방한 자를 처벌합니다. 네. 그럼 만약에 가짜 뉴스인 줄 몰랐다, 뭐 이른바 카더라 통신인데 나는 그냥 뭐 재밌어서 전달한 것뿐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처벌할 수가 있나요? 이게 이제 가짜 뉴스인 것을 몰랐다라고 네. 하면 일반적으로는 우리 명예훼손죄, 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여부가 되는데요. 네.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네. 근데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필적 고의로 그냥 전파했다. 이렇게 되면 처벌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후보자가 뭐 지들이 알아서 돌린 거고 나는 뭐 돌리는지도 몰랐다, 뭐 가짜 뉴스 이렇게 돌리는지 몰랐다, 그런 경우에도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법을 어떻게 개정하는가에 네. 따른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당선 무효형에서 선거 사무장 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네. 경우에도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와 관계없이 지금 당선 무효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후보자 또는 당선인 본인의 당선도 무효로 만들겠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 네. 있는 것이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이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네. 후보자의 공모가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측근인 선거사무장이나 직계 좀비속 등이 가짜뉴스 생산, 유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당선을 무효하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네. 이건 결과적으로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네. 개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뭐 외국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외국 구체적인 제도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네. 페이크 뉴스 또는 가짜 네. 뉴스라고 하는 거는 미국 트럼프와 힐러리의 대통령 네. 선거 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는 상당히 오래 화가 나 있어서 네. 뭐 나중에 대통령 당선된 뒤에도 특정 언론사의 기자가 손을 들고 인터뷰하면 네. 너는 페이크 뉴스니까 나는 인터뷰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네. 8차례 9차례 손드는 사람을 인터뷰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를 했을 뿐 네. 따로 뭐 형사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어떤 소송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보도된 바는 네. 없습니다. 뭐 선관이랑 검찰이 전담팀을 만들어서 가짜 뉴스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한다고 하니까 애초에 그런 거 할 생각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홍대 미대 남성 누드 모델 몰카 사건으로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김 변호사님, 이게 뭐 어떤 사건인가요? 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수업 중에 누군가가 이 남성 누드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서 인터넷 네. 커뮤니티인 워마드라는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건이고 이게 널리 인터넷에 유포된 사건입니다. 워마드라는 뭐 커뮤니티는 뭐 하는 커뮤니티인가요? 기본적으로 남성 혐오 그리고 극단적인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네. 커뮤니티인데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좀 극단적으로 남성들을 조롱하거나 좀 성별 간의 대립을 조장하는 그런 글들이 주로 올라옵니다. 네. 특히 2016년 광복절에는 안중근 그리고 윤봉길 의사를 비하하는 게시물들까지 올라와서 논란이 된 바 있고요. 네. 또 이번에도 회원들이 댓글로 남성 누드 모델의 신체를 희화하고 조롱하는 댓글들을 올려서 현재 지금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고 또 네. 대인 기피증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학과 수업 시간에 누가 사진을 몰래 찍었다면은 뭐 앉아 있는 자리가 어디 앉아 있는지 빤히 알았을 텐데 금방 뭐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선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쉬는 시간에 촬영됐다고 하고 또 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특정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결국 가해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건 뭐 사진 올린 IP 추적하면 금방 잡히긴 잡힐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네, 법적으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이 돼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하거나 그 촬영물을 인터넷이라든지 어디든지 이제 판매하거나 유포 또는 퍼뜨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징역형에 잘 처해지나요? 이런 경우에 어떤가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법정형으로는 지금 징역형 그리고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범죄일 수도 있는데 형량이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목소리가 안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위장 카메라 판매 금지와 몰카 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글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서 지금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처벌은 처벌이고 뭐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노출,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몰카 이런 상황 맞닥뜨렸을 때는 어떻게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어떤가요? 우선 최근에 지난 4월 말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상담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 영상물들을 삭제하는 것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법률 그리고 의료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도 연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또한 불법 촬영물 피해자에게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 방지법이 올해 9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홍대 몰카 피해자가 가해자가 잡히면은 뭐 2차 가해로 워마드 뭐 그 커뮤니티 이용자들도 뭐 고소를 하겠다고 오늘 밝혔다고 하는데 몰카도 몰카지만 이런 무슨 혐오 사이트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앞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처하다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 낯설어서 또는 익숙해져서 문제의식이 사라져버린 법전 속 법률 용어,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번 주는 앞날과 처하다입니다. 앞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발음만 들어서는 앞으로 다가올 날을 뜻하는 앞날이 생각나는데요. 전혀 다른 글자에 전혀 다른 뜻이라고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낯선 단어 앞날, 도장과 관련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앞날입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이런저런 서류에 도장 찍을 일이 많은 대한민국. 법조계의 메카 서울 서초동 법처타운 서울중앙지법 부근의 한 도장 가게입니다. 재질도 색도 글씨체도 다양한 도장들이 눈길을 잡아 끕니다. 45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왔다는 도장가게 주인에게 앞날의 뜻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도장업 하신 지 여기서 얼마나 되셨습니까? 내가 45년? 그 아빈이라는 것은 여거고 아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앞날이라는 것은 나 처음 들어본 소리. 앞날이라는 낯선 단어는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9조 보존절차 제1항에 나옵니다. 보존사무 담당 직원은 재판 확정 기록 표지에 우측 상단 여백에 기록 분류인을 앞날하고라는 문구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포털 어학사전에 검색해봤습니다. 없는 게 없다는 포털 검색 결과는 그러나 앞날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가 정확한지 확인해보세요라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답변이었습니다. 포털도 모르는 앞날,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처음 봤어. 이 글자를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그 전에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이런 단어가 있는지조차. 혹시 이 앞날하다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처음 봤습니다. 네. 혹시 앞날은 일단 한자로는 누를 앞자에 누를 날자를 씁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누르고 누른다는 알 수 없는 뜻이 됩니다. 앞날은 도장을 찍다라는 뜻의 앞인과 날인에서 앞글자만 따온 말입니다. 즉 그냥 도장을 찍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검찰 사무규칙 기록 분류인을 앞날하고는 기록 분류 도장을 찍고라는 고쳐놓고 보면 정말 쉬운 말입니다. 이 쉬운 말을 기록 분류인을 앞날하고라는 황당한 문장으로 써온 것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말인데 이게 연상이 되십니까? 앞날하다.
글쎄요. 네, 잘 모르시겠어요. 네, 생소한 단어 같아요. 사실 이 앞날이라는 한자는 오우나츠라고 발음되는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어 조합입니다. 일제식 잔재 용어라면 법률 용어로 계속 쓰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이거 정말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 앞날이란 단어가 지난 2009년 법제처 정비 대상 순화 용어에 이미 포함돼 정비하기로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다는 사실입니다. 국회에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검찰 사무규칙은 법무부나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10년 가까이 고치지 않고 그냥 써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동안 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빠진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이제 이후에 이제 개정 수요 때 한번 이제 반영을 해봐야죠. 검찰이나 법무부는 앞날이라는 단어를 고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도장을 만져온 도장가게 주인조차 그 뜻을 모르는 낯선 일본식 한자 단어 앞날. 어떻게 보면 악랄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앞날이라는 단어를 법무부와 검찰은 계속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입니다.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뉴스에서 흔히 듣는 어떻게 보면 익숙한 말인데요. 여기서 처하다는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익숙하지만 계속 써야 되는지 묻게 만드는 표현, 처하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헌정 사상 최초로 TV 생중계됐던 전직 대통령의 재판. 선고 결과를 보면서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처하다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그건 들어봤죠. 네. 가끔, 네. 곤경에 처하다, 위기에 처하다식으로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쓰이는 말 처하다. 처하다라는 용어 일상 속에서 많이 접해보셨나요? 처하다? 몸은 못된 상황에 처하다. 처지에 있다. 처지에 놓였다. 처하다의 처는 곧 처자를 씁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형편이나 처지에 놓이다는 수동적 의미와 어떤 책벌이나 형벌에 놓이게 하다는 능동형의 표현 모두로 쓰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에 처한다는 표현 자체는 어법상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우리 형법엔 이 처한다라는 표현이 308번이나 나올 만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만큼 일반 시민들도 어떤 뜻인지는 미루어 짐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하다. 그거는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응분의 어떤 대가를 받게끔. 법제처는 그러나 처하다는 표현을 무분별한 한자 말투 사용이라며 순화 대상 용어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권위적인 느낌을 좀 걷어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같은 한자 말이긴 하지만 처하다를 부과하다 같은 좀 더 명확한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처하다 이러면 뭔가 좀 물론 죄를 지어서 처하는 건 맞긴 한데 너무 죄적인 쪽으로 너무 가는 단어 같고 차라리 부과하다는 말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익숙해졌다고 잘못이 아닌 건 아닐 겁니다. 그럴수록 더 잘못을 바로잡고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신세아입니다. 이번 주 로투데이 스페셜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엔 더 알찬 소식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